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들어서 주가지수가 최저치, 코스닥은 확연한 최저치, 하반기 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우리 허재한 이사님 모셔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과 이제 거시경제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한국 얘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워낙 뭐 이렇게 세계 경기가 변동성이 생기는 순간 무조건 약자잖아요. 네. 왜 그런지 조금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네.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그쵸. 저는 좀 봅니다. 10명 중에 9명 외국인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 네. 중동 지역에서 평화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원유를 들고 오는 거하고 중동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이제 유가를 가지고 오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데 네. 저희가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량과 또 인구당 에너지 소비 그 밀도가 워낙 높은 나라들 그렇죠.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이 원유에 되게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4,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랑 유가랑 딱 그려보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정확하게 나오는 게요. 배럴당 유가가 70불 대에서는 그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정도 나오고요. 네. 유가가 80불에서 뭐 한 90불대 초반 이렇게 되면 1300원대. 그 얘기는 유가가 한 100불 넘어가면 그냥 1400원대 비스무리하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한 90불대니까요. 그러니까 80불대가 1300원대 초반대, 100불대가 1400원대니까 지금 딱 1300, 한 5, 60원 정도 하는 유가가 네. 저희 체력에 딱 적절한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가 해외 수요와 원유에 되게 취약한 구조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태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는데 금융시장 혼동은 진짜 이 동아시아 쪽에서 정말 상당히 크게 나타나요. 그중에서 한국은 지금 아주 유탄을 제대로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화에 대한 수요를 꺾게 되면 모든 게 무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최악으로 털어졌던 그 어떤 공산품이나 이런 재화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네네. 재고 적축의 네. 흐름들이 보이지 않나요? 9월달 수출입부터는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올해 4분기 후반부터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워낙 없었다가 재고를 확 쌓았다가 그 재고 조정하는 게 이제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재고가 사실은 이제 조금 없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3, 4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조금 줄어든 상황이라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재고를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제조업 경기의 최바닥은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재고가 많았던 반도체나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재고를 많이 쌓아뒀던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들은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아도 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석유화학 반도체가 지금 원투펀치예요, 한국에서. 그렇죠. 수출해서 보니까 네. 뭐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자동차는 최고로 해서 이 정도고 보니까 기존의 원투펀치는 반도체 석유화학이었고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좀 좋아지면은 확실히 수출입이 개선이 되면서 그러면 그 상황들은 뭐 당연히 주가나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10월달 중반까지 나오는 오늘 또 나오겠지만 수출입 데이터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건 네.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저희만 좋아지면은 그런 거 우리만 좋아지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대만도 조금 좋아지고요. 네. 뭐 싱가포르 같이 교육이 민감한 나라들도 조금 좋아지고 있어서 물론 뭐 아직까지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긴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주변국들 저희랑 비슷한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내년도 2024년도 지금 그 증권가의 어닝스 전망, 이익 전망이
역대 최고더라고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렇게 정말 예상하고 있는 거 맞아 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예. 순이익도 거의 뭐 250조 넘고 300조 근처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지금 2년째, 3년째, 그러니까 2년째 지금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 대부분 3년째는 이익이 턴어라운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올해 상반기 때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조금 미리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에 제조업 경기 사이클이 분명히 좀 바닥은 지나고는 있지만 이게 예전처럼 이렇게 V자 형태는 아닌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뭐 지금 미국 경기가 올해보다 사실 대단히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중국이 내년에 뭐 올해보다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저희는 뭐 부동산 쪽 관련해서 계속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좋아지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좋아지되 저는 좋아지는 정도는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예전 같으면 정말 V자 반등이었지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출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 기업 이익이 이렇게 줄고 나면은 턴어라운드 할 때는 무조건 기업 이익이 한 30-40% 이상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뭐 하이 싱글에서 뭐 약간 한 10%대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그 정도로 하면은 사실 사상 최고치 이익은 아니고요. 아마 이전 이익 최고치보다 조금 덜하거나 뭐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핵심은 반도체인데 현장에서 저희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 쓰는데 학생들이라든가 그걸 민감하게 쓰는 사람들은 AI 생성형 AI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못 팔아먹어서 주가가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내년도 이후의 반도체 시장은 뭐 그냥 정해진 미래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반도체가 우리 24년도, 25년도 연속으로 구원해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근데 저는 AI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포션이 적으니까. 근데 반도체 경기 자체가 어쨌든 약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거나 V자가 아닌 것이지 아마 뭐 올해 삼성전자 이익은 어쨌든 바닥을 치고 점진적으로는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좀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10월달 들어서도 코스피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는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서 의외로 좀 방어적인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걱정이 2016, 7년 정도 수준의 재판이 돼서 특별히 2017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반도체들만 좋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요즘 자꾸 버뜩버뜩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럴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17년에는 뭐 반도체도 좋았지만 중국 경기도 나쁘진 않아서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 자체가 사실 구조적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좋아지기가 좀 쉽지 않고 소비 진작도 하긴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다가 저희 국내 내수 소비가 어쨌든 물론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은 약간 반등은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거래나 착공이나 이런 실제로 이제 건물 짓는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로 저는 좀 파악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PF 쪽에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내년에 오히려 매물로 나오거나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내수 쪽도는 계속 부담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은 조금 업황이 해외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바닥을 찍는다고 하고 AI 같은 것들이 좀 받쳐주면서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산업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좋아지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안 그래도 오늘 여쭤볼 대목이었는데 부동산 요즘에 전세 사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 사기 난 게
밝혀진 게 축복이다. 왜냐면 여기서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이 더 드러났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전세 가격이 터지는 바람에 전세 증가율이 확 줄었고 그래서 오히려 좀 다행이다. 부채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가계부동산 부채는 어마무시하고 그다음에 브릿지도 한 60조가 지금 걸려 있는데 오늘도 어디 보니까 결국 브릿지가 호텔 짓는 거 진도가 안 나가고 청담동 무슨 호텔 짓는 거 진도 안 나고 부도났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내년도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에 이 부동산과 부채 쪽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하는 총재는 괜찮다. 작년보다 상당히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이맘때 딱 그 레고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부분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만기 연장 그 다음에 자금 빌려주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잘 버텨왔던 것 같고. 네. 지금 최근에 보면 부동산 PF 지원 펀드 2조 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규모가 늘고 사업장 규모들도 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무조건 다 연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방침이었는데 처음에는. 네. 근데 막상 보면 거의 다 연장해 주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구조조정 안 하고 조정 안 하고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버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내년에도 또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년에도 또 연장해주고 이러면은 힘들어서 손드는 업체들이 있긴 하겠지만 금융 시스템 자체에 막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계속 조정을 안 하고 연장해주고 연명해주고 봉합하고 이게 과연 국내 어떤 가계나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이제 그게 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레고 사태 때문에 저는 올해 상반기에 장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주식시장? 예,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네네네. 그렇고 규제 다 풀어주고 네. 돈 풀고 돈을 그냥 갖다 넣어 쏟아 부었죠. 네. 네, DSR 50년 특례보금자리는 40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주식시장에 그 비슷한 돈만 들어왔으면 주식시장이 한 30%, 50%, 100% 올랐겠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라 사실은 저는 레고 사태가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 시장을 어쨌든 살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1년 지나면 1년이 이제 거의 이제 딱 다가오다 보니까 또 연장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선에서 계속 속으로 조금 곪아가는 모습들이 내년에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약간 좀 내수나 내수 경기는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로 인해서 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쓸 돈이 없고 이자 돈 갚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 내수는 안 좋고 그럼 뭐 유통은 지금도 신저가인데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대할 거 없죠. 예, 그렇게 보신다 말씀인데 사실 저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은 모르겠어요. 뭐 호가가 워낙 떠 있으니까 듬성듬성하니까 주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도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뭐 하루아침에 10% 올랐다 10% 떨어졌다가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 호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부채 규모를 공부를 살짝 하고 났더니 이 금융 쪽을 봤더니 많이 심각한 것 같이 보이던데요. 제가 보이기에. 네, 심각하죠. 왜 하는 총재는 괜찮다는 얘기였을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판 리먼 사태를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는데 보증 회사들도 지금 물론 서울보증보험사 IPO 해가지고 돈 좀 땡기고 나면 그 대주주들이 이제 돈 좀 땡겼고 보증보험도 돈 좀 땡겼으니까 뭐 그 돈으로 좀 뭐 연명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허그 같은 경우 지금 대손 충당도 많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10조 정도 더 부실이 터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세 쪽으로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물론 나라 전체 규모로 봐서 뭐 몇 조 한 10조 20조 그거 커버하는 건 뭐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위험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부동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거든요. 근데 캐나다하고 호주도 저희랑 비슷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호주 같은 나라들은 아마 그러니까 유가만 안 올랐으면 아마 금리를 아마 올해 또 내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이거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금리를 저희는 이제 지금 뭐 여러 다른 필요성 때문에 어쨌든 유지를 좀 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만 보면 사실 이거를 딱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또 금리를 인하를 할 건데 아마도 미국보다도 저는 뭐 미국 눈치를 계속 뭐 대내외 금리 차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뭐 눈치는 보긴 하겠지만 뭐 금리의 어떤 수준이나 금리의 레벨이나 금리 인하의 시점은 저희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네. 그렇게밖에는 사실은 지금 뭐 해소할 방법이 없다. 막는 거 외에는 사실은 딱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발행하는 구간에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죠. 네, 적이 없는 거죠, 부채를 발행. 근데 갚아야 될 때가 오면 항상 이게 힘드는 건데, 참. 저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금융 사이트 돌아가는 걸 보고, 아유, 이거 재테크는 부동산을 했어야지. 왜 말도 안 되는 주식 쪽이 붙어 있었을까? 나라 전체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못해서 안달복달 나고 있는, 모두가 올려야 된다는 절대 사명감을 가지고 붙어 있는 자산 시장인 부동산에 있었어야지. 왜 사람들 IPO하고 유상증자하고 돈 갖고 갈 생각밖에 안 하는 주식시장에 있었을까? 부동산 금융 환경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동산 자체로는 뭐 좀 그런데 금융 환경이 정말로 가격 상승이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있었구나. 어떻게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아니요, 저도 최근에 이제 다른 자료 만든다고 이것저것 데이터 보다 보니까 국가별로 이제 신용이 늘어날 때 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특이한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국과 유럽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풀고 돈이 이게 그 신용 증가율이 높은데 주가는 안 오르고요. 네. 부동산으로. 부동산만 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GDP 대비 민간 신용의 그림하고 부동산 가격을 그리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근데 민간 신용 증가율과 주가를 그려보면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돈 풀면 그 돈이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미국은 주가도 가고 부동산으로도 가고, 네. 뭐 일본은 똑같이 움직이고 의외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디레버리징과 디플레가 나와서 그렇지 않으면 되게 돈 풀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되게 정확하고 그 일관성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비슷하게 가거든요. 모든 자산 가격이 같이 움직인다. 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근데 저희는 부동산 가격이 위에 있고 주가는 안 이렇게 있고 오히려 주식 시장의 주적이 부동산일 정도로 이렇게 반대로 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느낀 게 상반기 주식시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열의의 상황으로 가니까 상반기 1분기까지는 굉장히 열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3분기 들어와서 3분기 이후 4분기 접어들면서 주식이 또 열의에 빠지는 건 부동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간의 대체제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예, 그런 게 분명히 느껴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애들은 부동산을 주식처럼 하는구나. 예. 제가 올해 그 금융 사이드를 보고 부동산에 있는 금융 사이드를 보고 뒤늦게 그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오랫동안 성공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엄청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리서치 한다고 하는데 저쪽은 임장한다고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임장을 하잖아요. 사실 일반인들 리서치를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주식으로 오면. 근데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제가 느끼기는 부동산은 우리 전문이 리서치 하듯이 일반인들이 임장을 돌아다닌다. 그럼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주력이야. 이게 투자로 이게 부동산이 주력이 하는 사람들은 10채, 20채, 30채, 40채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듣고 저기 이렇게 텔레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제 저는 조금 진짜 선수들이 모여 있는 텔레방 얘기를 좀 들었는데
와,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가 기초자산 가격이 흔들렸을 때 그냥 단순히 기초자산 가격 이만큼 빠졌으니까 요 정도의 부실이 나오는 거야로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와, 기초자산 가격을 떨어지는 게 무서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도체가 빵빵 터져가지고 GDP가 올라서 GDP 대 부채비를 떨어뜨려 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야, 되게 불안정성이 높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총선 되게 무섭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시행사들 그냥 무료로 다 연장시켜주는 경우도 굉장히 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 아시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꼭 총선을 맞춘 건 아닌데 네. 대부분 총선 이전까지는 다 만기 연장해주고 뭐 자금 빌려주고 이러면서 이게 어쨌든 그때까지는 뭐 공사가 진행되는 걸 이렇게 막지는, 그러니까 못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중단되는 걸 막겠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고요. 네. 그 이후로는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요즘 정치 뉴스 잘 안 보는데요. 네.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니 그러니까 의외로 내년도 하반기가 한국 주식시장이 반도체 돌고 뭐가 돌고 괜찮은데 의외로 한 방 얻어맞을 수 있는 요소가 이런 금융 불안정 요인이 갑자기 툭 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는데 다른 게 뻥 터지면 골치 아프다, 뭐 이런 걱정. 게다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고공행진해서 안 꺾어주면 그거하고 결합하면 화학적으로 반응이 되게 세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PBR 배수 0.9배 이하로 이제는 떨어졌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졌겠죠. 그럼 이 가격은 비싼 가격인가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에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기회가 있다라는 게 연말에 3천 간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올해 고점이 2,650대였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네. 뭐 꼭 전국적으로 돌파한다는 건 아니더라도 뭐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연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좋아했었던 종목들이 많이 꺾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별로 인기가 없는 주식들, 약간 올드해 보이는 주식들이고 조금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올해 연말까지 시장 흐름이 그러니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금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안정을 찾을 거고, 그게 안정을 찾기만 하면 실적은 어쨌든 지금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좀 대응을 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진특권의 허재한 이사님과 더불어서 거시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과 미국의 금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떨어진 이 상황들에서 올해 4,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허재한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